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자연의 놀라운 현상. 2.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분쟁. 3. 예상치 못한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규모나 크기는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나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용암이 퍼지면서 한국이 이 섬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중국해 지역에 생긴 이 섬을 노리고 중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언한 상황.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올해 초 지구 전체를 뒤흔든 폭발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관측 기구에서 그 현상을 관찰했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흔적을 남겼죠. 바로 통가 해저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로와 위성이 폭발 규모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충격은 전 지구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통가 섬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심지어 일본의 주요 섬들과 한국의 섬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쓰나미로 인해 잠시 수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해저 화산의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통가 주요 지역이 화산재에 덮이거나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주거지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폭발로 인해 주변 지역 마그마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화산 폭발이 발생. 해저에서 융기된 마그마가 식어 새로운 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을 만든 셈인데요. 오래전부터 해저 화산의 분출은 뜻하지 않게 새로운 땅을 만드는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제주도 역시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과거에 있었던 강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화산 퇴적물이 식어 그 자리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안정되자 육지에 살던 이들이 섬으로 넘어와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화산 활동을 멈추지 않는 제주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곳인데요. 과거 선조들이 남겼던 기록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죠. 고려왕조 500년 역사를 다룬 고려사에선 천문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오행지 학사가 이러한 일을 기록해 후대에 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의 흔적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섬이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죠. 1007년경 바다에서 산이 쏟았다는 기록이 적혀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용암이 물과 만나 식어가는 모습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적혀져 있었죠. 1007년 화산 분출의 위치가 지금의 정현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 생긴 섬은 제주도와 합쳐져서 기이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시대 기록과 살짝 다른데요. 합쳐졌다는 기록과는 별개로 제주도와 떨어진 곳에 섬이 생겼다는 다른 기록사가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박물의 저자 이영상과 탐나시 35절의 저자 최부시 비슷한 의견이었죠. 혹자는 우도가 문헌에 등장한 섬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양도가 그 섬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6년 제주도 한라산 연구부 안흥선 박사는 의외의 결과를 내며 모든 기록이 틀렸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후보지로 거론한 모든 곳들이 실제 측정해본 결과 훨씬 이전에 형성된 지형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소 3800년 전에서 많게는 4500년 전 이전에 형성된 지형들이라는 것이 과학조사를 통해 드러났죠. 그러면 기록에 남아있는 1007년의 화산활동은 대체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요. 최근까지도 그 비밀에 대해 어떠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으로 뻗은 검은 연기 덕분에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제주도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서 생겨난 새로운 섬이 바로 그 비밀의 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기에 아무도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주도 남단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 이 연기를 본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급격한 화산 활동으로 인한 검은 연기가 바다를 감쌌기 때문이죠. 부글부글 끓던 바다는 바닷물에 식혀져 기괴한 소리를 내며 평화로웠던 동중국해 바다는 이상한 현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용암이 바다에 쏟아지면서 용암은 바닷물과 만나 빠르게 식었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 주변을 지나던 중국 어선이 이 사실을 보고 재빠르게 중국 정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주민들 역시 이 현상을 관측하고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주도 남쪽에 있던 이름 모를 해저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 빠르게 식은 용암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넓히며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기가 섬 근처를 휘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한 이들은 짙은 연기와 독한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유황 냄새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섬의 출현을 보고 과거 1007년에 기록된 현상이 2022년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안웅선 박사는 과거 자신이 학술지에 발간한 자료를 인용해 제주도 하부 마그마 용융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2014년도 경에 발견했고 탐지 결과 과거 한 차례 폭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폭발 흔적이 1007년에 벌어졌던 화산 폭발이고 2022년에 들어 또 한 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번 해양 화산 분출은 지하 속용융체가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상당한 용융체가 지하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폭발로 인해 제주도 남쪽 동중북해 지역에 상당한 크기의 섬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주도가 생겨난 것처럼 새로운 섬은 어쩌면 제주도를 능가하는 크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새로 생긴 섬이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섬이 생겨난 위치가 공교롭게도 동중국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뜻하지 않게 동중국해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도하는 30-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한국이 이 영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탐사활동은 물론이고 군사기지로 활용도 가능한 상황. 이미 이어도의 경우 과학기지를 세워 주변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 섬을 이용해 심도 깊은 동중국해 연구를 위한 기지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동중국해에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새로운 섬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한국도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미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패권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항모는 물론 해군 부대까지 배치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를 침입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맞서 항공자에 대해 F-15 전투기를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전이 잠들어 있죠. 천연가스의 총매장량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저에 잠들어 있는 대량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원이죠. 2010년대에는 중국이 일본 몰래 천연가스 전 주변에 시추 구조물을 설치, 몰래 가스를 캐려는 행보를 보이며 일본을 자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중첩된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을 당장 철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흘러갔죠. 그런데 이 다툼에 한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동중국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도 중국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남쪽 바다에 생긴 섬은 중국과 일본 모두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중국해 일대는 중국에 관하여 있기에 이 섬의 주인은 당연히 중국 정부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가까운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이 꼭 한국의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어깃장을 놓았죠. 일본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동중국해 관할과 관련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넓은 영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섬의 주인은 고려할 필요 없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코웃음도 나오지 않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에서 생긴 섬이기에 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당연히 지배 우선권이 있을 뿐더러 근처에 위치한 이어도 해안과 기지와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27의 한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어도 주변 지형은 이미 일찍이 화산지대임이 밝혀졌고 제주도에서 이어진 화산지대에 포함된 지형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논리로 제주도 용암지대와 연결된 새로 생긴 섬은 한국의 영토라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기에 이 섬의 주인은 한국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중국과 일본은 그 이후 어떠한 주장도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섬 덕분에 천연가스 전에도 한국이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분쟁에서 거리를 두었던 한국은 동중국해 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군대는 일본 국방부 및 자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헌법에서 군사적인 행위는 평화의 유지와 국방에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대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혁신적인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해군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며 최신 장비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대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로 인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군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정말 강합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LG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반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에 올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어떤 모습에 감탄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 하사는 미국의 주력 전차 M1A1의 전차장으로 이번 LG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험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쉴 새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포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9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2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 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죽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에 쓸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갈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화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이기에 155mm 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구경포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되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포격에 맞서기 위해 M777, 시저, PZH-2000, 아스크랩 등 서방에서 운용하던 155mm 포드를 되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mm 포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많던 155mm 포탄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mm 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부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군의 탄약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방산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하나디펜스, LIG 넥스원, 카이와 같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매일같이 호의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선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에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성기를 맞이한 카이의 매출액이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을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해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포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치분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의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의 미물자 루서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 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분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 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루서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 당시 한국군의 생산기한이 오래된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됐었어요.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품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M101 105mm 견인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 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으나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mm 견인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K105에 의한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에 105mm 견인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에 의한 자주포가 155mm나 120mm 박격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포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이 전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포 승무원이 급정거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에선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장 먼 일본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자와이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이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어 무인기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2차 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에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용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R9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궁, 천궁, 현궁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선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의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2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00km/h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의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 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0이 송골매를 선보았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용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 홍보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의 KF-21로 비행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익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익스 드론을 운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I-하피 자익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른기를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출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익스 기능까지 추가되면 미사일, 폭격만큼이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소총, 전투기, 전차와 같은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드론이 아닌 싸구려 중국제 민간 드론이 러시아군의 악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기증되었는데 여기에 테이프나 끈을 이용해 수류탄을 싣고 가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떨구어 군용 드론들보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기가 작아 러시아군이 가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소음도 거의 없어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제 드론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드론들이 활약하며 드론을 잡기 위한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군용 무인기 외의 소형 드론들은 가격도 훨씬 싸고 작아서 현재의 대공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십만원짜리 드론 한 대에 수억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사양길에 올랐나 싶었던 대공 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대공 무기들보다 짧은 사거리로 외면받았던 대공 장갑차가 대대 드론전 종결 병기가 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소형 드론의 공격 범위보단 넓고 드론을 잡는 데에는 기관포 몇 발이면 충분하게
대공장갑차 단 한 대로 수백 대의 드론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 전 대공장갑차는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퇴역 수순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구형 공격기를 이용한 저공 침투를 막기 위해 K-30BO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K-30의 개량형인 BOE에는 진행형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40mm 기관포와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